자, 지금부터 이태석 신부님의 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석 신부님이 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됐어.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ely. That's me. That was in 2001. Very poor small boy. Now I have a family now. And the soul felt His word.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 glorious morn. Far on your knees, 여기는 경남 밀양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극장 밀양시네마입니다. 저는 노무현 재단의 밀양 지역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한희진입니다. 3년쯤 된 것 같네요. 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정신을 계승하고요. 다가오는 5월에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달인데 추모 행사도 진행하고요. 여러 사람들과 또 좋은 봉사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진 전시회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획을 하다가 못한 게 참 많기는 한데 우리 지역에 이제 지혜의 조끼를 입고 같이 모여서 이제 강둑을 돌면서 쓰레기도 줍고 그러면서 또 친목도 다지고 하는 그런 것도 좀 하고요. 지금은 일단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걸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겸손함이 또 돌아보면 대통령님께는 좀 아픔이 된 것도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런 정신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기마 통조도 봤지만 부활을 일부러 찾아서 부산까지 가서 봤어요. 보고 이제 저희가 정말 감동을 받아서 이걸 진행하게 됐거든요. 밀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을 좀 배우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감독님께 연락을 취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직접 와주시고 네, 재단의 분들도 와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훌륭한 이태석 신부님의 정신을 저희에게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주신 부산 감독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따 만나요. 너무 감동적이라서 네, 이런 영화가 다른 상업적인 영화보다 밀양 지역 그 시민들한테 정말 많이 네,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고요. 거기에 이제 또 되게 힘써주신 우리 회장님이 어디 계실까요? 아, 네. 예, 저희 노무현 재단 밀양 지역의 모임의 회장님이신 김봉준 회장님이십니다. 네, 노무현 재단 지역 모임이 이제 밀양에 있는 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네, 다음 달 또 5월이고요. 또 추모 기간이 다가오는데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오늘 일단 이태석 신부님이 이제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또 오늘 이제 요걸 제작해 주신 우리 구수한 감독님 오셨고요. 그리고 저기 이태석 재단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구호님이랑 중부 지부장을 맡고 계신 예성기님 같이 오셔가지고 지금 유튜브 촬영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질문 있고 또 관심 많이 가지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네, 감독님한테 많은 질문 자유롭게 좀 하시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이태석 재단 홈페이지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문구가 메인 문구에 사람이 사람에게 꽃이 될 수 있다는 뭐 희망을 준 한 사제가 있습니다. 라는데 제가 그걸 읽고 이태석 신부님을 표현하는데 이만한 표현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런 감동적인 네, 작품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신 구수한 감독님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그동안 양복 입고 다니다가요.
내일 여기 밀양 영화학교에 강의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스포티하게 입고 왔습니다. 괜찮죠? 예. 네. 잠깐 이제 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왜 소개를 드리냐면은 제가 뭘 했다 이걸 자랑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울지마 톤주나 이 부활이라는 영화가 나오기 되기까지 안 들리세요? 네. 이 울지마 톤주나 이 부활이라는 영화가 나오기까지 그냥 그 영화가 뭐 이렇게 PD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한 30년 동안 이제 KBS에서 있으면서 주로 이제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많이 했어요. 거의. 그리고 이제 한 5년은 종군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뭐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가지고 대중들한테 시청자들한테 보여줘서 뭐 시청률 이 부분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전쟁터를 다니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은 과연 저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왜 목숨을 걸고 기자들이 전쟁터에까지 가서 그 현장을 찍어서 알리려고 하나, 이런 이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다가 그 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5년 하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적어도 저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 이제 이런 걸 깨달았고, 또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사회적 무관심이 굉장히 그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는 것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제 그 종군기자 생활을 그만하고 이제 다시 이제 추정적 습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돌아왔어요. 왔는데 제가 추정적 습별만 한 4, 5년 했거든요.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고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집에서 테레비 보실 때는 저거 왜 내용이 저렇게 좀 빈약하지 하지만 적어도 공영방송에서 제가 할 때만 해도 그 다루는 주제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다뤄요. 그런데 제가 90년대부터 이 고발 프로그램을 해와가지고 2000년대, 2008년도에 그때까지 하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은 왜 고발을 하는데 사회가 변하지 않는 것인가. 고발을 하면은 수많은 법과 제도의 막 개선이 나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궁금증을 갖고 있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은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는 사람이,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생각을, 그래서 이제 그 아이템을 막 찾다가 만난 분이 누구냐면 이태혁 신부님이세요. 그날이 언제냐면은 신부님이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그 아이템을 찾느라고 이제 창원 지역에 어떤 경찰관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경찰관이 해직을 당했는데 이제 그걸 취재하러 들어갔는데 그 커피숍에서 뭐 이렇게 전화기로 인터넷 뭘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제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게 이겁니다. 슈단의 슈바이처 선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서 뭐 선종은 우리가 좀 종교적인 용어잖아요. 착하게 살다 떠나시는 분한테 선종이라고 하는데 이건 별로 관심이 없었고, 슈바츠 박사는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면은 해외에 나가서 이런 의료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이 없었고, 이 수단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제가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터를 다녔기 때문에 왜 그 살벌한 그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아프리카를 한국인 신부님이 갔을까? 도대체 저분을 왜 갔지? 이제 이러한 궁금증에서 시작이 된 게 이제 울지마 톤주를 만들게 된 배경이었어요. 제가 울지마 톤주를 만들면서 만든 이유가 이태석 신부님을 알리기보다는 우리 사회 리더들을 고발하고 싶었어요. 도대체 국민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인지를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사실 대신 고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울지마 톤주라는 영화는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감동을 느끼시지만 저 영화는 굉장히 강력한 고발 영화였어요. 근데 울지마 톤즈를 그 만들어 놓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십수년을 그렇게 고발을 해도 사람이 안 변하는데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를 딱 갖다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슬슬 변하기 시작을 해요. 눈물을 흘려요. 영화를 보시고. 오늘도 여기 아까 보니까 뒤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 제가 봤는데 울지마 톤즈 때 흘렸던 눈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신부님의 삶을 보면서 자신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아왔다는 어떤 그 반성의 눈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리움의 눈물이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정말 저런 그 리더들, 지도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위안이 될까 하는 그리움의 눈물. 이 두 가지가 그 울지마 톤즈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울리려고 영화를 만든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은 사회를 이 사랑을 가지고 한번 흔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이제 제가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중 강연을 시작했어요. 대중 강연을 해서 이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해석만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 울지마 톤즈를 만들면서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제가 전쟁터를 다니고 고발 프로그램에서 봤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이 기준을 갖고 신부님을 해석을 한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울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제가 어떻게 져야 되나 이게 걱정이 막 드는데 놀랍게도 신부님들조차도 울지마 톤즈를 보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확신을 가했어요. 이거 가지고 하면 제가 정확하게 봤구나 했더니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굉장히 많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막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울지마 톤즈가 유명해지니까 저거 PD가 네가 뭔데 사제의 삶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당신이 가톨릭 신자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저 테이프를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리더십센터에 5군데도 보냈어요. 놀랍게도 그 영어로 번역한 테이프를 보고 그 리더십센터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그 인디애나폴리스라고 하는 중부 도시에 조그마한 도시가 있어요. 중부에. 거기를 쫓아갔어요. 거기가 이제 그 이름이 그린리프 센터라는 데인데 그 센터가 요즘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리더십을 만들어 가지고 알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 그린리프 센터에서 제가 연구원들을 다 모아놓고 영화를 다시 틀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한 3대를 설치해 놓고 영화를 보는 그 연구원들의 표정을 찍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 극장에서 보는 관객들의 표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연구소의 소장이 그러는 거예요. 놀랍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리더십의 정확한 사례라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무슨 리더십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듣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기회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세계에 확산시키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국민을 섬긴다. 대법원 가도 뭐 있습니까? 국민을 섬기는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 한국인 사제의 삶에 대해서 이 국경을 초월해서 이게 사실은 해외에서 더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 영화가. 신부님의 삶에 빠져드는가. 또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우리 사회가 진보 보수라고 그러잖아요. 왜 진보 보수 양쪽에서 이 신부님의 삶을 보면 정확하게 또 똑같은 지점에서 웃고 하는 게 빠져드는가. 세 번째는 왜 불교 조계사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고 스님들이 영화를 보고 또 같이 우는가. 개신교 목사님들이 왜 이 영화를 보고 우는가. 왜 종교의 경계를 뛰어넘었나. 국경, 종교, 이념, 잘 사는 사람, 못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 똑같이 반응을 보이는 이거 뭐냐 물어봤더니 5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분석을 해줬어요. 아마 오늘 오신
여기 선생님들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 저 뭡니까 신부님의 삶에 빠져들고 눈물을 흘려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태혁 신부님은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그 정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서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경청입니다. 경청. 신부님은 당신 이야기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부님은 보시면 한센인이나 그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7살 때 군대에 끌려가는 애들이에요. 10살이 되면 총을 쥐고 싸우는 이 살벌한 그 유명한 수단의 소년병 아이들이 왜 신부님에 대해서 저렇게 울고불고 신부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썼는가? 바로 이 신부님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했어요. 한센인에게도 진심으로 대했어요. 세 번째는 이 신부님은 욕심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느낌을 함께 느껴주는 거죠. 다섯 번째가 공동체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이기적인 삶보다. 이 5가지가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자, 우리 정치 지도자가 경청을 하고 진심을 대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공감하는 능력 뛰어나고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과연 지금처럼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진심을 대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 예를 들어 학교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애가 왕따를 당했는데 누군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힘내라고.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불쌍해서 힘내라는 친구가 있고 하나는 뭐냐면 진심으로 위로해주기 위해서 힘내라는 친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불쌍하다고 그러면 그 표정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은 도움을 받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이고 진심을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 정치 특히 이제 뭐 정치 경제 아니면 학교 다 마찬가지,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진심을 갖고 대했을 때 과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속을 썩인 아이들이 계속 속을 썩일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 신부님의 삶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아이들한테 해준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한센인들이 해준 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생각을 갖고 뭘 해주면 저기 될까 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실천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한센인들 신발 나오잖아요. 제가 그 울지마 턴주를 만들 때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신부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창원에 신부님 아는 지인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신부님과 관련된 영상자료, 사진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이제 사진을 한 200장 줬는데 200장 중에 유일하게 해석을 못한 사진이 아까 그 신발 그 그림입니다. 그 발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까 보셨죠? 그 발을 갖다 놓고 도화지에 그렸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왜 도화지에다가 발을 그렸을까 했더니 한센인들이 피부가 약해서 이게 좀 걸어다니면 상처가 나는데 치료약이 없으니까 내비두면 어떻게 되니까 이게 골마요. 그 다음에 썩어요. 그래서 발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런 악순환이 되니까 우리 같으면은 쉽게 해서 자, 의료봉사 가서 약 나눠주고 치료해주고 돈 주면 될 일이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신부님한테 빠져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은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무엇을 해줘야 되지? 신발을 신기면 발에 상처가 안 나지 이거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신발을 갖다가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그냥 신으라고 던져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신발을 도화지에 그린 이유를 보면서 제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생각을 했어요. 맞춤형 복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라는 게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던져주고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한 식이지만 신부님은 안 그랬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의 발을 딱 재가지고 신발을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주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은 이것은 신부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제 신부님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막 설파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또 자꾸 신부님 이야기를 하니까 신부님의 삶을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다음에 제가 2017년도에 뭐를 했냐면요. 북유럽을 갔어요. 스웨덴, 덴마크를 가서 이 나라 국민은 왜 행복한가? 행복 지수가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행복한 이유를 보니까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법과 제도를 누가 만들었는가?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런 법을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는지 가보니까 그분들의 삶이라는 게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혹시 저 2017년도에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스웨덴 국회의원들, 덴마크 국회의원들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걸어 다니고 이런 또 다큐멘터리가 KBS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4개를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까지 5개. 그걸 제가 했는데 거기 가서 본 건 뭐냐면은 이 정치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특권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물어본 거죠. 왜 당신이 국회의원인데 이런 특권 없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정치 자체가 우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하고 다른 거예요. 거기는 정말 봉사의 정치예요. 봉사가 뭡니까? 희생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는 협치가 너무 잘 돼요. 왜? 우리는 권력을 잡느냐 뺏느냐에 딱 목표점을 두지만 그 나라는 어떻게 하면 국민이 행복하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생각을 양보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왜 가능한가 봤더니 제가 놀랍게도 이태석 신부님이 아프리카에 대했던 그런 모습과 이 북유럽 정치인이 북유럽 국민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똑같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아까 얘기한 그 5가지 삶을 그 북유럽의 정치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확신을 가진 거죠. 이것이 한 사제의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교과서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부님의 삶이.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대중 강연을 더 가열차게 하다가 어른들은 안 바뀝니다. 제가 북유럽 정치를 하면서 특권을 내려놓읍시다 얘기했을 때 제일 반발한 데가 정치권이었어요. 왜 너희들은 우리가 얼마나 일이 바쁜데 북유럽처럼 살으라고 그러냐? 왜 우리가 모르고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그러냐? 그럼 심지어는 이런 얘기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위험한데 어떻게 자전거 타고 다녀? 그렇지만 그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법을 만드는 게 누구냐면 바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그걸 갖고 투덜투덜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안 바뀌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게 뭐였냐면은 고등학교 대상, 그러니까 몇 년 후가 되면은 정치를 생각할 수 있는 나이 애들, 이 애들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치학교라고 표현을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널리즘 학교라는 거 가지고 이제 저쪽 섬진강부터 시골로 들어갔어요. 재작년에는 여기 통영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학교에 가서 이 저널리즘 가르치는데 기자 PD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서울에서 PD가 내려와서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하는데 저는 그런 수업을 안 했어요. 기자 PD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어 수학을 잘하고 카메라 잘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 우리가 특종하면 진실 얘기해요. 우리가 툭하면 진실 얘기해요. 진실은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 안 합니까? 그 얘기했다가 자기한테 피해가 오면 내가 왜 피해를 당하면서까지 얘기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진실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한테 진실을 말할 사람한테 신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 PD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도 보여주고 그 사람한테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 PD가 어떻게 믿음을 주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가? 바로 신부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5가지 삶을 살면 상대방이 믿는다 이거예요. 오늘 영화 보신 분이 이태석 신부님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의심하십니까? 아닙니다. 감동하세요. 그런 감동을 줘야
진실을 얻어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기자 PD가 되기 위한 조건이고, 그래서 제가 저널리즘 학교를 하면서 이 수업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그 영화에 잠깐 보시면 이태혁 신부님 형님이 이태영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제가 이제 2011년도에 울지마 톤즈가 막 저 국내적으로 막 들뜨면 저기 유명해지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한테 요구를 했어요. 남수단이 지금 독립한 지가 1년밖에 안 된 나라인데 인프라들이 특히 의료 인프라가 다 무너졌으니까 병원을 하나 쳐주자. 그래서 제가 남수단 정부 쪽에 요구한 게 뭐였냐면은 병원 이름은 이태석 의과대학병원이라면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 서울에 이 얘기를 해줬어요. 선교사가 와서 병원 줘가지고 저렇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1억 달러짜리 병원을 그걸 이제 그 정부에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나서지 못하니까 이제 민간 기구로 설립해서 만든 게 우리 이제 이태석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이사장님이 그 이태영 신부님이라고, 이태영 신부님 바로 형님이세요. 이태혁 신부님. 근데 이분이 이제 이사장님을 하다가 2019년도에 아까도 보셨지만 그 암이 걸렸어요. 위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위암 말기 때 저를 찾으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재단을 좀 이끌어가 달라. 근데 저는 싫었어요. 왜냐면은 저런 재단에 자리에 올라와서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NGO 단체들의 어떤 이런 모습들 중에 굉장히 어떤 갈등, 권력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게 싫어서 이제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아주 간곡하게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10주기를 맞아서 이제 신부님의 어떤 기록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그 이제 애들을 그냥 기록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도 가고 남수단을 갔는데 영화를 만들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찍다 보니까 아까 의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너희들 누구야? 그랬더니 이태식 신부 제자인데 그 중에 울지마 톤즈를 만들 때 그 신부님이 지은 학교에서 공부하던 교실을 제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학교 측에다가 통보를 안 하고, 왜냐하면 또 학교 측의 이야기를 하면 인터뷰를 아주 시켜가지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불시에 들어가서 교실에 들어갔는데 그 울지마 톤즈가 나옵니다. 한 60명 되는 교실에서 한 2, 30명이 공부하잖아요. 4명씩 앉아서 복도까지 서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공부하니? 의사가 돼 의대를 가려고 한대. 왜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신부님의 삶처럼 살기 위해서 의대를 간다는 얘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애들 나온 애 중에 3명인가가 그때 봤던 애가 딱 있는 거야. 너는 뭐하니? 그러니까 의대 다니는데. 너희들 다 의대 다녀? 그랬더니 뭐 의대 지금 뭐 3학년, 4학년 이런 거예요. 근데 너희만 있니? 그랬더니 다른 데 또 있으면 또 몇 명이나 돼? 그랬더니 57명이라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우리로 말하면 저 경상도, 저 강원도 산골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에서 5년 만에 의대생을 57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 도대체 우리 한국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은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럼 신부님이 무엇을 했는가? 아이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으로 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얘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이 총을 싫어할까? 이것만 생각해서 만든 게 브라스 밴드예요. 브라스 밴드.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의대를 진학한 이유가 뭐냐고 이제 그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전부 뭐냐면 이태혁 신부님.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이거를 그냥 영상으로 기록할 일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취재를 해서 아까 보시면 그 제 앞부분에 그 죽은 기자애 있잖아요. 그 친구가 어떻게 수소문을 냈는지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신부님 영화 만들려면 나 안 만나면 안 돼 이렇게 돼갖고 사실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있는 데가 비행기를 타고 1시간 가서 차를 7시간을 가야 되는 굉장히 먼 곳에 있었어요. 갈까 말까 하다가 한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그 아까 사진 나오잖아요. 그 사진이 10년 동안 그 사진이 그냥 톤주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그 사진 속 아이들이 누구냐면 한센인 마을의 한센병 환자들의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취재를 하고 제가 이제 한국 들어와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자,
너희들이 신부님이 떠난 후에 한세림 마을에 12년 동안 의사가 한 사람도 안 들어갔는데 이태혁 신부님이 톤주를 간 이유가 저 한세림 마을 때문에 가셨거든요. 톤주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 한세림 마을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니?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약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진료하는 모습을 진료하는 거 쭉 봤는데 제가 이제 그 의대생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부 잘하는 의대생이라고 그래서 제가 얘들이 성공했다고 본 게 아니었어요.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의대생이 됐는데 지금 얘들은 그 어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또 신부님에게 그 영향을 받았다는데 과연 이 신부님에게 배운 부분을 어떻게 이 행동으로 드러내나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애들 그 진료하는 모습을 촬영을 하는데 아까 보시면 아시지만 환자를 진료할 때 되게 뭐 하냐면은 어디 아파요? 이게 첫마디예요. 우리 병원 가면 그렇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계속 손을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손을 왜 잡냐? 그랬더니 이것이 바로 이태석 신부님의 진료법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 다. 그래 그날 애들이 점심도 안 먹었어요. 아침에 7시에 가가지고 저녁 7시까지 12시간을.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진료받던 환자한테 물어본 게 뭐였냐면은 자 12년 만에 의사가 와서 당신 손을 잡았는데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 신부님이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머릿속에 전기가 찌릿찌릿 온 거예요. 이건 뭐지? 그 순간 딱 드는 게 뭐였냐면은 아 신부님이 부활하셨네? 이 생각이 이제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한테 인터뷰를 쫙 했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조금씩 냈지만 너희들은 환자를 진료했을 때 진료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니? 그랬더니 신부님이 여기 나오잖아요. 옆에 계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아 이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구나.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적인 부활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계속 전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내렸던 결론은 뭐였냐면은 이러한 사랑의 부활이 우리 사회에 계속 퍼져나갔을 때 지금보다는 사회가 좀 더 국민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제 부랴부랴 만든 영화가 이거고 제목을 그냥 부활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그 울지마 톤주의 눈물과 부활의 눈물은 달라요. 울지마 톤주 때 눈물은 아쉬움과 그림의 눈물이었고 이 부활의 눈물은 희망의 눈물이에요. 희망의 눈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활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부님의 삶은요 사제의 삶이라기보다 저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를 말해주는 저는 행복의 교과서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5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저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의 성경 기절을 제가 다 갖다 놨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신부님이 관객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냐고. 근데 제가 그 성경의 말씀에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지? 울지마 톤주를 만들 때 사실 저 구조를 해석을 못했던 거예요. 저게. 그런데 이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제가 참 우습게도 이 대중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려고 저걸 넣어놨는데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발 프로그램이나 전쟁터에서 제가 한 3-4차례 죽을 뻔했어요. 그런 목숨을 걸고 가서 뛰어들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저 성경 구절에 해답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고발 프로그램이라는 추정 싶은 고발 프로그램은 대개 보면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하다가 안 되면 정말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찾아와요. 대개 보면은 이 서민들이에요. 억울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 의뢰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는데 이분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막 사연을 얘기해요. 사연을 얘기하면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PD를 앉혀놓고 본인이 1시간 반을 얘기해요. 물어볼 그 틈도 안 줘요. 그 들어보면은 세상에 뭐 이런 사례가 다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그대로 액면 그대로 듣다가 제가 17번에 13번에 소송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에다가 과장되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형사 고소도 당하고 민사 소송을 당해가지고 하여튼 법원을 한 20몇 년 동안 법원만 계속 들락날락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 했을까.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딱 내드리면은 프로그램이 그때는 밤 12시에 끝났어요. 12시에 전화가 딱 옵니다. 딱 와서 고맙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저희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해드린 것도 없고 지금 이게 이제 방송 나왔고 그동안 그렇게 수십 년을 억울하게 사셨는데 이걸 60분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해결은 안 됐지만 방송을 보고 너 그렇게 오래 살았니? 저 억울하게 살았어? 힘내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는 삶에 희망을 갖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저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이것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이 성공 기절을 보면서 알았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사람들에게 사회에 필요한 존재였구나. 또 하나는 제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얼굴이 밝아져요. 제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얼굴이 밝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리더의 조건인 거예요. 지금 제가 마스크 써서 그런데 제 얼굴이 원래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십몇 년을 고발을 하다 보니까 웃으래도 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마스크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맑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일부러 맑아졌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보잘것없는 게 성경의 말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학생들에게 봉사 하잖아요. 여기도 아마 봉사 많이 하시는데 그 봉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봉사를 받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것 같지만 봉사를 받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봉사를 어떻게 합니까? 스펙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특히 학생들. 도장 찍어주고 대학 갈 때 그거 가지고 대학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쉽습니다. 답부터 하나예요. 신부님처럼 아까 5가지 사람 있죠. 이야기 많이 들어주고 진심으로 대하고 욕심 없고 나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느껴주고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가면 굉장히 삶이 행복해진다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 얘기만 드리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재단 역할은요. 제가 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제가 아까 그 저널리즘 학교도 돈 받고 수업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태혁 신부님의 시 중에 나눔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나눔의 시가 첫 구절이 뭐냐면은 나눔이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섬진강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 아침에 새벽 6시에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11주를 막 토요일마다 가서 애들 가르쳐요. 3시간씩 하루에. 그런데 애들이 11주가 다 끝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것이 제가 이제 그 서울의 대학에서 야간에 KBS 다니면서 그 다큐멘터리 수업을 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또 이제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애들 수준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아, 선생님 얘기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매주 서울에서 우리를 만나러 오는 거 보니까 우리를 굉장히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아까 말씀드렸던 나눔이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건 모르는 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이 글귀가 딱 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로 아, 제가 지금 이태혁 신부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작년 제가 4년 전부터 거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 12월 달에 애들이 이제 문자 오기 시작을 해요. 대학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그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이 너는 왜 언론에 관련된 학과를 지원했니? 그랬더니 이제 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너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니까 이러이러한 데서 이렇게 수업을 받았습니다. 뭘 배웠어?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5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교수님이 굉장히 놀라워하더라는 얘기하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이제 편지들이 날라와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이걸 좀 더 가열차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 절대 돈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영화 보여달라면 그냥 내려갑니다. 저번에는 소년에도 갔다. 소년원 청주에 있는 소년에 일부러 갔어요. 왜냐하면 고발 프로그램 할 때 그런 비행 청소년 문제를 많이 적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무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청주에서 80명한테 제가 그거는 영화를 잘라갖고 보여주면서 강연을 해줬는데 영화 강연 2시간 강연 끝나고 한 애가 손을 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또 와주실 수 없어요?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애들이 굉장히 소외받고 있고 이야기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태혁 신부님이 아프리카 애들하고 교감하는 걸 보면서 본인이 이제 막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내 나중에 보여줄게 약속하고 오고 한 번은 저 충북 제천에서 학생 수가 7명이에요. 중학교인데. 근데 거기 교장 선생님이 여기 거기는 돈을 주고 오라도 이제 서울에서 안 오니까 근데 누굴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미리. 우리 여기 이제 이성기 지부장하고 갔더니 7명인데 7명 중에 3명은 정신지체 학생이에요. 학생 수가 7명인데 2학년이 2명, 1학년이 2명, 3학년 3명 이런 식으로. 근데 선생님이 굉장히 교장에 미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영화 테이블 들고 들어가서 애들 틀어줬어요 그냥. 제가 틀어준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영화를 보고 얼마나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서울에서 누군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 이것이 아이들한테 뭔가 조금 그 위안을 삼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서 쫓아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연을 다니면서 주로 이제 그 시골 쪽은 무조건 내려가요. 서울 쪽은 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강연해달라 그러면 조건을 많이 걸어요. 그런데 이제 시골,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널리스트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때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의 삶이 좀 이렇게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좀 행복한 어떤 그 생활, 또 생각, 또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제 아까 영화를 보시면서 뭐 좀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완벽해요? 그래서 저희 아까 저희가 이제 재단에서 저희 이태혁 재단에서 2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남수단에 아까 신부님 제자들 57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애들이 돈이 정말 없어요. 가난해가지고 더군다나 유학생활 하잖아요. 끼니 걱정하는 애들이라서 저도 그때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야
너희들 학비 의대 졸업할 때까지 다 해줄게 이러고 왔어요. 그냥 애들이 하도 기쁘게. 그런데 이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44명을 이제 생활비하고 집도 얻어주고, 그 제가 조건을 건 게 뭐냐면은 이태석 신부님처럼 살아야 된다. 한산의 마을에 가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봉사해야 되고, 대신 무슨 일이 있으면 서울로 연락을 해라.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게 뭐였냐면은 애들이 뭔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저희 아이. 그래갖고 뭐 어떤 애는 자기 조카애가 수술을 받아야 돼 돈이 없으니까 재단으로 바로 연락해버려요. 그런데 연락을 해왔을 때 얼마나 고민하고 연락했겠어요. 그래서 재단에서 바로 이렇게 수술비 보내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재단의 꿈은 뭐냐면은 그 7명의 아이들이 의사가 되는 날, 이건 제 꿈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한번 더 만들고 싶어요. 그 애들이 가운을 입고 현장에서 일을 하던 모습들, 이걸 통해서 이태일 신부님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아이들, 또 많은 국민들이 어떤 삶의 방향, 이것이 돈과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세상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이제 남산 사업하고요. 국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저널리즘 학교를 시골 쪽으로 계속 합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이태일 신부님 삶을 이제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밀양에 와서 신부님의 영화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이 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기 노무현재단에서 처음 얘기하시길래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밀양이라는 데가 극장이라는 데가 이렇게 뭐 큰 극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두 타임에 거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니까 저는 굉장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좋은 기억을 가지고 다시 또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니까 저희가 질문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손 드신 거 아니고 네. 아니 제가 이게 발표하는 거 제가 처음인데 우리말 컨대 한3번 봤습니다. 네. 부활을 봤는데 감독님이 그 감독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감독님 이름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연을 듣는 것 중에서 제일 멋진 말씀이고 제가 머리가 안 아파서 제일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한 감독님이 아마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저 긴장했습니다. 처음 얘기하신다길래 말씀하실래. 근데 사실은 이게 저는 이렇게 대중들하고 만나는 것이요.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할 때는 많이 이렇게 뵀잖아요. 근데 제가 이 강연을 통해서 사실은 많이 배워요. 왜냐면은 어떤 표정이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옳은 방향인가 아닌가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왜 이렇게 확신처럼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첫째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안 받고 갔는데 그 똘망똘망한 학생들이 울고 선생님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리고 그 얘기도 해요. 지금도 안 잊어먹는 게 저 전라북도 남원에서는 선생님이 그 이제 학교에 이제 그 강사를 초빙을 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전화했더니 강사비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인데 그래요? 했더니 150만 원 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주겠다. 그랬더니 남원은 안 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또 딴 데 섭외해가지고 강사를 섭외했더니 돈을 200만 원을 줬대요. 제가 학교에서 주는 강사비는 30만 원 이상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200만 원을 줬는데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막 한 시간 반 떠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제가 인터넷 치면은 제가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냥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저만 내려갑니까? 여기 우리 이성기 지부장은 유튜버의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메라 팀, 조명팀, 신문 기자 다 불러서 그냥 내려가서 해. 너희들이 해보면 알아. 이게 왜 무료로 가야 되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울에서 대거 팀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그것도 그 팀이 카메라 찍는 팀이 다른 것도 아니고 막 울지마통도 찍었던 팀들 뭐 이런 팀들이 막 내려와서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나중에 애들이 뭐라냐면 이러는 거예요. 수업 마지막 날 한 애가 선생님 우리는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뭔 얘기야? 그랬더니 선생님 11주를 만나가지고 학교에서는 전혀 듣지 못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행복했는데 다음 주부터 그거 못 듣잖아요.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은 정말 무지하게 내려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집에서는 미안하죠. 왜냐면은 강연은 매주 돌아다니는데 돈은 하나도 안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교통 열차비 이런 것도 제 돈으로 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뢰를 준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저희 재단은 우리 저기 사무국장도 있지만 돈 저는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유일하게 나가는 돈이 이제 이렇게 출장하는 돈 이거고요. 개인적으로 월급이고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뭔가 정확하게 선을 긋질 않으면은 이태석 신부님을 저희가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게 사실 개인적으로 힘들죠. 신부님 따라갔다가 정말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떨 때는 막 너무 내가 왜 이렇지 생각하다가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즐거워요. 정말 이렇게 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실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했냐면 꼭 마약 같은 거예요. 이걸 안 들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와라 그러면 무조건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통영 갈 때는 아주 죽다 살아났어요. 통영. 왜냐면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공항에서 버스 타고 통영까지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반을. 그리고 애들이 3시간 수업하고는 바로 또 서울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통영 그 수업을 할 때가 굉장히 재밌어요. 거기에 그 고성에 사는 여자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애들한테 왜 정이 갔냐면은 태풍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열차도 못 다닌다고 그러는데 제가 새벽 5시 비행기가 안 다니니까 다시 열차를 타고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통영을 갔는데 태풍이 진짜 심하게 올 때였어요. 통영에. 그래서 저는 수업을 안 하려고 딱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딱 와 있는 거예요. 애가. 그건 또 어디서 왔니? 고성에서 왔대. 통영까지. 뭐 타고? 아버지가 데려다녔니? 시내버스 타고 왔어요. 얼마 동안? 1시간 50분. 그거 왜 왔어? 배우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누구냐면은 아까 그 저널리즘 스쿨 뒤에 나오잖아요. 통영 애들, 한국 애들. 거기에 보면은 한국 그 대표로 말하는 여자애 있죠. 걔였어요. 그래서 올해 지난달에 제가 이 저널리즘 학교를 다니면서 봤던 아이들 중에 정말 좀 진실된 애들, 다 진실되지만 그래도 정말 하려고 하는 애들 뽑아가지고 이제 그 이태석 장학생을 그 장학생을 저희가 4명을 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장학금을 주고 뒤에 보면은 그 스웨덴 교수님 나오죠. 그분이 이제 제가 그 스웨덴 정치 프로그램을 할 때 옆에서 도와주신 분인데 이제 그분하고 말씀을 나눠가지고 우리도 스웨덴 정치인처럼 뭔가 내려놓고 특권 내려놓고 봉사하는 이런 그 사람들을 길러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정치학교를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학교가 아니라 스웨덴식 정치학교, 봉사정치.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고등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쳐갖고 얘들 대학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지방의회 같은 데 진출시키자 해가지고 기존 정치인하고 차별화를 계속시키면서 국민들에게
아, 정치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거를 보여주면 된다, 이거를. 그래서 박수 치세요. 그래서 그 애들을 더 서포팅을 해가지고 스웨덴처럼, 스웨덴은 27살 때 장관돼요. 아세요? 스웨덴의 교육부 장관, 보건부 장관이 27살이에요. 제가 그거는 취재를 해봐서래요. 너희들 언제부터 정치했니? 그러니까 15살, 14살 때부터 정치를 했대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하면 모사를 쳐서 없고 이게 아니라 봉사예요, 봉사. 그게 아직 돼요. 그래서 제가 27살을 교육부 장관 물어본 게 그거예요. 너 부서에 50살 너의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을 어떻게 너는 이끌어가니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 뿐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잠깐 누가 왔어요. 요건 프로그램에 나오는 얘기인데 초등학생 기자단이 왔어요. 그 애를 데리고 어떤 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있으라고 그래요. 가서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카메라를 찍어봤는데 너무너무 진지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야지 지금의 정치와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웨덴 교수님하고 학교를 해서 스웨덴에서 3개월 교육을 하고 그 정치인들하고 교류를 쌓게 하고 한국에서 이제 이태혁 신부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 2개월 정도 수업을 시켜가지고 집중 관리에 들어가자. 그리고 톤주에 봉사활동 데려가가지고 신부님이 살았던 곳에 가서 체험을 하게 해갖고 영화를 보여주고 애들을 좀 이제 나쁜 얘기로 세뇌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신부님처럼 사는 애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학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도 자 신부님 제자 왔습니다 했더니 그날 온 거예요. 그 전날 스웨덴에서 비행기 타고. 그리고 언제 갔냐면 그 다음 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 보세요. 그 교수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맞이하나요? 등어리 문질르죠. 네? 저는 그걸 그 촬영을 하면서 옆에서 보면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역시 저분은 스웨덴 교수님이시구나. 왜냐하면 애를 만질 때 등어리를 만지면서 얼마나 애들이 힘든 데서 살아왔던 애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원래는 그 7명 애들을 스웨덴으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얘기하고 싶다고. 가르치고 싶다고. 이제 이런 분들을 지금 서울에서 저희가 모으고 있어요. 모아서 제 꿈은 지금 아까 얘기한 장학생들을 스웨덴에 보내가지고 한번 관리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기라고 할지 몰라도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던져야 뭐 파편을 맞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걸 왜 하냐면은 제가 공영방송에서 KBS에서 참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혜택을 받았냐면 수십 년을 가지고 해외에 거의 한 110개 나라 다니면서 많이 다녔어요. 경험도 많이 쌓고 뭐 유명한 정치인부터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제가 편하게 활용하지 않고 일부러 제가 이제 전쟁터 같은 데 쫓아 들어간 거예요. 왜 싫었어요. 회사에서 그렇게 혜택 받는 게 싫어서 전쟁터를 가고 마약 군사 마약이 그 골든 트라이앵글 뭐 이런 데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런 그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제 인생에 그 당시에는 고발 프로그램 제가 2008년도에 쫓겨난 추정 60분에 책임 PD라면 쫓겨난 이유가 뭐였냐면 4대강 방송한 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근데 저는 쫓겨났다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나는 피해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널리스트가 진실을 갖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정을 얘기할 때는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전쟁터에서 종군 기자들을 보면서 제가 배운 거였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생활을 5년 동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사회를 좋은 방향에 바꿀 수 있는 것인가 하다가 이제 제가 생각이 뭐냐면은 수신료를 받고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이것을 사회에 어떻게 환원시킬 것인가 하다가 이제 그 생각한 게 뭐였냐면 그 저널즘 학교였어요. 아이들한테 가르치자.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는 한 4년 되니까요.
이 저널리즘 학교를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서울에도 딱 한 군데 제가 하고 있어요, 학교를. 그건 누구냐면은 서울 지역의 그 차상위 계층, 굉장히 어려워서 그 장학금 받는 애들 있잖아요. 거기 재단은 제가 수업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 이런 데는 저도 저 이런 수업을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그 진학이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이런 거는 관심도 없어요. 시골을 가면은 서울에서 내려오니까 좋아서 아이고 오셨네 그러는데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본 거는 그렇게 하면 애들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이것은 제가 뭐 애 키운 이게 부모 입장이 그게 아니라 취재를 해봐서 알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태익 신부님의 어떤 삶을 가지고 학교를 한번 바꿔보고 싶었고요. 사랑으로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이태익 신부님은 전쟁 때 7살 때 군대 가서 사람 죽이는 애들을 저렇게 애들을 확 바꿔놨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가? 학원 보내가지고 너 저기 뭐 이거 있잖아요. 휴지 입는 사람 보고 툭 가다가 성질 나면 그러잖아요. 공부 안 하면. 넌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애는 그때부터 뭘 갖냐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런 애가 성장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해서 나중에 정치를 한다? 서민들이 보이나요? 이번에 LH 사태도 저는 그 보면서 웃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대안을 내놔도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걸 하겠죠. 왜? 제가 LH 직원들이 그 사건이 났을 때 그 얘기가 있어요. 꼬우면은 공부해서 LH 들어오지. 이런 식으로 막 그 문자 돌렸잖아요. 이 특권의식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의식을 얘는 뭐가 들어있냐면 저는 결탁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렇게 자신 있어 하지? 자신 있을 때는 뭔가 너희들 나 건들면은 가만히 안 둬 이거예요. 그건 저희가 취재하면서 어떤 우리 사회 구조를 보는 관점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론을 하는 건데, 자 LH 직원이 말이죠, 땅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여기에 정말 집 없는 신혼부부들 대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야 되지? 이 고민을 하면은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들만의 리그로 잠깐만 가는데 그걸 누가 이용합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하, 이거 안 됩니다. 정치라는 건요,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면은 우리 스스로예요. 우리가. 왜? 그분들이 만든 법과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태익 신부님을 거의 10년이 넘게 딱 지구선 놓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 부활이나 울지마톤주를 통해서 가장 기뻤던 것은 뭐 울지마톤주가 사람이 많이 돌아와서 기쁜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의대생들이 코로나 그 진료하는 거 가지고 파업을 했잖아요. 그때 어떤 교수님이 글을 썼는데 보니까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은 이태석 신부 좀 닮아라. 종교 지도자가 비리를 저리고 추행 사건으로 걸렸을 때 꼭 댓글에 나오면 뭐가 있어요? 이태석 신부를 닮아라. 그러니까 제가 제일 기쁜 건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살고 공정하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신부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끔 하는 기준을 세웠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사실 프로그램 만든 PD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운이죠. 제가 잘 만든 것보다는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믿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정말 행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들이 저런 삶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활화가 된다면 진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그걸 느끼잖아요. 제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게 언제냐면, 최영심은 CP를 하고 정말 휘어잡았을 때 세상을, 우리 PD 8명 보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루에 전화가 100몇 통씩 옵니다. 전부 다 무슨 전화예요? 아이고 구 부장님, 구 PD님. 그런데 제가 최영희 식품을 딱 그만두고 나니까 그날 딱 그만둔 날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거 뭐지?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제가 잘못 살았구나. 제 직업이 저를 휘어 이렇게 감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나마도
이태혁 신부님 만났으니까 빨리 개가천선해가지고 생각을 확 바꿔버리니까 이렇게 와서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대중들이 그걸 보고 감동하고 느꼈을 때, 이게 저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울지마 톤조나 부활이라는 영화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했던 게 뭐였냐면은, 아, 제가 올바르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제 스스로 막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정말 살인적인,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막 전화가 오는데 하루에 스케줄들이 막 잘못해가지고 막 2개, 3개가 겹쳐갖고 막 오히려 저희가 가서 막 좀 스케줄 좀 바꾸달라고 사정하는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 뭐 2개, 3개가 겹쳐도 저는 무조건 갑니다. 가겠다고. 자, 충남 저기 그 어디입니까, 홍성인가에서 당진에서 저쪽 충청북도에 그 시간대가 이렇게 갈라져갖고 오면 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그 삶이 재밌어요. 이 삶을 왜 빨리, 이런 삶을 빨리 안 살았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하여튼 그 신부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귀담아 듣고 진심으로 대하고 욕심 버리고, 그다음에 나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느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 밤늦게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태석 신부님이 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ely. That's me. That was in 2001. Very poor small boy. Now I have a family now. Till he appeared.